안녕하세요. 언어논리의 강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22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지금부터 열심히 문제를 풀도록 해볼게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밑줄진 부분은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밑줄진 부분이 있으면요, 이제 그 맨 처음부터 읽기보다는 그 밑줄진 부분에 해당하는 문단부터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푸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시간이 부족하시다 그러시면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요. 그 이제 줄쳐진 문장이 있는 그런 문단부터 한번 읽고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선 저는 그냥 다 읽어볼게요. 한국화와 서양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먼저 재료와 용구에 의해 구분한다. 자, 한국화는 전통적 재료와 용구로서 우선 화선지 또는 비단과 먹을 사용하고 무슨 끝이 뾰족한 전통적 모피를 쓰며 물감은 악교를 고척재로 사용한 물감을 쓴다. 만약 한지와 먹을 사용하지 않고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렸다면 아무리 한국화 양식을 흉내내서 그렸다 하더라도 한국화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그러나 현대 회화에서는 이렇게 재료와 용구만으로 한국화, 서양화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요즘 그린 재료가 다양해지고 그리는 방법이 수없이 분화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것이 한국화이고 어떤 것이 서양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단지 가정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는 이러한 작품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작품이라는 건 그 앞에서 이 문단 맨 앞에 나타나 있는 재료와 용구만으로 서양화와 한국화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구나. 이 문단만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캐치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때는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재료 용구에 의한 분류.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무의미해진다. 재료 이걸 썼어. 용구 이걸 썼어. 그러니까 한국화야 서양화 이렇게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죠. 캔버스의 먹, 캔버스는 서양화, 먹은 자, 한국화 되겠죠. 이거 여기 해당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에 화선지, 한국화, 사비연필, 타비연필 같은 경우는 서양화죠. 여기 해당되네. 자, 합판에 전통 한지를 찢어 붙여서 표현한 작품.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합판이라는 건 이제 서양 쪽 해당되는 거고, 한지는 이제 우리 고유의 동양화 쪽이니까요. 자, 4번에 방법도 역시 달라졌고요. 도화지의 수채 물감으로 자연 풍경을 그린 작품. 자, 도화지의 수채 물감으로 그리는 건 이건 서양화죠. 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단하면 이제 우리 한국화, 동양화고요. 먹물을 엎지르고 신체 부위를 이용해 그린 작품.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엎지르고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그리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이구나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밑줄친 맴돌이 전류와 가장 가까운 사례는 자, 맴돌이 전류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구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속 탐지기는 어떻게 금속을 찾아내는 것일까?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 현상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한다. 한편 구리판이나 동전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전류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전류를 맴돌이 전류라고 부른다. 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맴돌이 전류가 어디 나왔는지 이 개념이 똑같은 어휘가 어디 나왔는지 살펴보시고 그것보다 조금 앞부분부터 읽으셔도 또 푸시는데 이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금속 탐지기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맴돌이 전류는 금속 안에서 제멋대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존재였고 과학자들은 되도록 이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맴돌이 전류를 이용해 편리한 도구를 많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자, 맴돌이 전류가 과거에는 어때요? 없애려고 노력한 불필요한 그런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도구를 만들어내네요. 과거에는 불필요했으나 요즘에는 쓸모가 있어서 가치를 인정받고 널리 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시가 있는 장미 넝쿨을 피해가는 양들을 보고 철사를 두 가닥을 꼬아 철조망을 만들었다. 자, 이거는 어떠한 자연물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리스크와 비슷한 것에 맞는 거니까요. 전류와 상관이 없죠. 2번 에너지율이 높은 형광 등의 등장으로 사라져가던 배겨활등의 조명 효과를 살리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자, 이것도 과거에는 가치를 인정 못 받다가 가치를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니죠. 자, 3번 술의 양을 알기 위한 맥주통 두드리기가 타진법과 청진기의 발명이라는 근대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것도 역시 아니고요. 자, 4번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지독해 악성 폐기물로 취급받던 과거의 부정. 자, 콜타르가 방수제, 합성수지, 염료 등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다양하게 이용되네요. 아, 답은 4번이겠구나.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이 썩지 않은 성질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플라스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와 관련 있는 무리를 스스로 지칭하니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집단 중심적 우리는 서구의 개인 중심적 우리와 다르다. 한국의 우리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과 집단 정체로서의 역동적 성격에서 색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 앞부분에 서구의 개인 중심적 우리, 한국의 우리 다르다. 이렇게 이제 좀 대조의 방식으로 이 글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차이점이 나오는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우리는 읽으시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신다면 서구의 우리, 서양의 우리는 물결 표시를 하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읽으실 때 이제 따르게 표시를 해두시면 문제 푸실 때 조금 수월하시고요. 자, 지금 살펴보시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사회적 부분, 사회적 관계에서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 그런데 실제 이런 유사성은 공통 요소를 추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보다 확대된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자, 이때 가정된 공통 요소의 비중이 늘어나면 각 개인의 고유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면서 개인적 영역의 경계도 희미해진다. 그래서 한국 사회 우리는 어떤 개인의 어떤 비중은 줄어드는, 그러면서 강조되는 그런 우리구나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물리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고유 영역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고유성은 통일된 전제 속으로 잠식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물리적은 존재하지만 어떤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구나. 어떤 게 그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런 우리라는 거, 한국의 우리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일단 우리가 강조된 집단 상황에 접하게 되면 개인의 개별적 특성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자체 독특한 특성과 역동성이 나타난다. 자, 지금 살펴보시면요. 뒤에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그러나 집단보다 개인이 중요시하는, 그러나 역접이자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개인 고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가 뚜렷이 남아있다. 자, 서양은 개인 고유 영역을 뚜렷이 표시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뒷부분에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앞부분의 설명은 어떤 나라겠어요? 한국 얘기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적 특성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자체의 독특한 특성과 역동성이 나타난다. 이게 우리 자체의 독특한 특성의 역동성, 이게 한국이고 이거로 설명할 수 없대. 그럼 이건 뭐예요? 서구 사회죠. 서구 사회구나. A는 서구 사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또한 한국의 우리는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밀착감과 가족관계적 밀접성이 사회의 수직적 관계까지 확대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 한국이 B구나. 자, 이 과정에서 개인은 전체의 조화와 수능을 위해 자기 개별성의 주적을 양보 또는 억제하는데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 한국이죠. 한국이구나. 잡으면 되고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전체적 조화를 위해 개인이 스스로 형성하기도 한다. 자, D는 그냥 안 읽어도 서구의 군집으로서 우리 딱 나와 있네요. 그러면 D는 이쪽에 들어가겠죠. A, D는 서구고 B, C는 한국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A, D의 내재된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이 A, D, 서양사회, 서구사회이기 때문에 24번의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6번 풀어볼게요.
자, 똑같은 크기와 강도로 만들어진 쇠뇌로 무장하여 청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은, 자, 쇠뇌라는 거는 이제 여러 활이 잇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화살이라고 합니다. 자, 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마차가 전국의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문자와 도량형, 화폐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영토의 통일과 함께 교통과 상업의 획기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같은 문자, 같은 도량형, 같은 화폐, 이거 사용해서 발달이 이루어졌대요. 자, 진나라 쇠뇌의 전설은 2000년이 지난 후 미국 대륙 북군과 남군이 격돌한 남북전쟁에서 환생했다. 북군이 쓰던 총은 규격 일정의 부분 서로 바꿔 끼울 수가 있었으나 남군의 총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승부는 소총에서부터 갈렸다. 규격이 일정해서 바꿔 끼울 수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쵸? 자, 규격이 일정하다라는 게 큰 장점으로 지금 작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동차, 전자제품, 심지어 햄버거를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정복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세계 최초 대량 생산 모델인 포드 자동차의 T모델, 일정한 규격의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 입맛마저 통일한 맥도날드 햄버거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전자기술과 IT, 첨단 분야가 등장하면서 거액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기술이 우수한가도 승부의 큰 요인이었지만 어느 기술이 더 많은 동조 세력을 확보하느냐도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다. 자, 지금 보면 더 많은 동조 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어느 기술이 우수한가도 그 승부의 큰 요인이었지만, 자, 어느 기술이 우수한 것도 승부의 큰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아닌 거 아닙니다. 어느 기술이 우수한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기술이 우수한가, 또 동조 세력을 많이 확보했는가 똑같이 중요한 거고요. 80년대 초반 소니와 마스스타가 각각 베타 방식과 VHS 방식을 가지고 격돌했던 VCR 기술 표준 전쟁이 그 첫 본보기였다. 우수한 기술의 베타 방식보다 더 많은 동조 세력을 얻은 VHS 방식이 표준이 되었다. 표준으로 채택된 승자에게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계 시장 선점은 물론 막대한 사용료 수입이라는 전리품이 뒤따랐다.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아 DVD 기술 표준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2006 독일 월드컵 때에는 주최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한국이 만든 지상파 DMB 기술을 사용해 이동중인 팬들에게 생생한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의 지상파 DMB 기술이 유럽의 표준으로 채택된 결과였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진시황의 쇠뇌에서 시작된 표준화는 이미 기원 전부터 이 표준화 대제국의 건설과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 왔듯이 오늘날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더 어때요? 중요해졌죠. 한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됐대요. 자,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표준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표준화가 지금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문단의 문장을 보시면 국가의 생존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지금 표준화에 의해 문제점 이런 거 없었죠. 표준화의 세계화 원동력, 자, 표준화가 이렇게 세계화됐고 원동력 아니고요. 표준화의 파급 효과 필요성. 아, 표준화가 이렇게 파급이 되고 나중에는 국가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3번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표준화의 과거, 현재 아니고요. 진시황과 미국의 표준 정책의 의의 아니죠. 다른 것들도 예시들도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표준화 요인인데요. 우리 앞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자, 기술력이 있었고요. 일정한 규격 있었고요. 동조 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은 BCE 4번이 되겠네요. 자, 27번부터 2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5년에 2억 3천만 톤을 돌파했고 2010년에는 3억 4천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증가했고 생산량 그렇고 그 다음 폐기물의 양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선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선지구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매립을 해도 잘 썩지 않고 또 소각을 하면 연소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재활용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활용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한대요. 자, 그래서 지금 3번 플라스틱 폐기물을 그 특성에 맞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계속 보시면요. 특히 PVC는 가열하면 염화수와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다른 플라스틱과 섞어서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내야 할 애물단지다. 특히 이런 PVC는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구나 라고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28번 문제가요. A의 이유였습니다. 플라스틱을 왜 종류별로 분류할까? 뒷부분에 아까 전에 PVC 이런 것들은요. 지금 걸러내야 한다.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앞부분에는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나보다라고 우리가 지금 앞뒤 문장을 보고 이 정답을 지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 특성에 맞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좀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요. 우리 앞부분에 읽었던 PVC 재활용될 경우에 문제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 2번 선지 PVC가 섞인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은 그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선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플라스틱의 종류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눈으로 이거 플라스틱 뭐야 구분하기 힘들고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자, 3번 수작업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류별로 나누기는 어렵다.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자, 이러면 뒤에 이 방법 나오겠구나. 우리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 나왔는데요. 근적외선 분광법은 근적외선을 쬐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즉,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페트병과 플라스틱 그릇, 장난감 등을 이동시키면서 근적외선을 쬐어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분석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병이나 용기처럼 부피가 큰 것을 분류하는 데 유용하다. 자, 5번 선지 볼게요. 근적위성 분광법은 병처럼 부피가 큰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류하는 데 유용하다. 바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비중 선별법은 기름이 물에 뜨듯 플라스틱마다 비중이 다른 점을 응용한 분리법이다. 자, PE와 PP 비중은 약 0.9로 가벼운 플라스틱에 PS와 PET, PVC는 비중이 1을 넘는 무거운 플라스틱에 속한다. 이 분리법을 이용하면 잘게 부순 플라스틱 조각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비중 선별법을 이용하면 PET와 섞여 있는 PS를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PET와 PS는 어때요? 무게가 비중이 1을 넘는 무거운 플라스틱 두 개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선별하기가 힘들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서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본래 도덕적이고 착하다고 보았다. 성선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물론 성리학이 백성이 굶주리고 헐벗는 문제를 소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현실적 방안보다는 선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고민했고 사회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힘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 기존의 성리학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구제 제도를 시행해야겠다.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 내세운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기르자. 착한 마음을 기르면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정약용은 성리학에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러 생각을 찬찬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인간은 도덕적이기만 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자, 이에 정약용은 인간 본성은 이미 하늘의 이치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 아니다. 자, 라고 지금 5번 여기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성품이나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 무엇을 좋아하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기호를 버리고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자, 1번 인간의 성품은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성은 기호다라고 주장해 성은 곧 인간 마음속에 있는 전리다라는 성리학의 근본 전제를 거부한 것이다. 자, 그래서 성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성품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아니다. 라는 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당시 조선사회가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아 성리학적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약용은 성리학에 대해서 품은 의심은 엄청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요약된 표지 나오면 뒤에 잘 보시면 됩니다. 정약용은 이 등의 성리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유학에서 강조했던 인의예지, 어진 마음, 정의로운 마음 이런 거 원래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은 사람이 서로 관계 맺는 그 생생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삶, 어떤 관계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에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한 게 정약용. 자, 그렇다면 성리학처럼 자기 마음속 위를 열심히 살필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 속에서 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생활을 강조했네요. 자,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인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현실에서 인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정약용은 인간에게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과 관계된 것으로 인간만이 가지는 도심이고 다른 하나는 몸에 관계된 것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심이다. 그래서 도심과 인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정약용은 인간은 도심과 인심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마음만이 아니라 몸과 감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3번 나오죠. 몸과 감정을 중시하는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약용 생각 나오고요. 그 기존의 성리학은 이런 몸과 감정을 중시하지 않았죠. 양반은 그래서 양반전 이런 데서 보시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추워도 춥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감정은 기존에는 중시하지 않았지만 정약용은 중시했구나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인간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몸이 좋아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자, 이제는 도덕의 완성에만 매달리지 않고 몸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양반이라도 농사를 열심히 짓고 배불리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 보다 잘 살기 위해 새로운 기기를 만들고 장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양반도 상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4번 사회 문제는 인격수양에 힘써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봤죠.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몸 이런 것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9번에 답은 4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살펴보시면요. 밑글루미로 A와 거리가 먼 것은 앞부분이 있었죠. 성리학처럼 자기 마음속 위를 열심히 살필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A 부분 그 근처를 읽으시고 바로 이제 넘어오셔서 30번부터 실제 시험에서는 푸셔도 됩니다. 자,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현실 속에서. 자, 그럼 보시면은 1번. 정성을 다해 친구를 사귄다. 현실 속에서 인을 실천하는 거 괜찮고요. 약속을 잘 지켜 신뢰 쌓는 거. 현실에서 또 인 실천하는 거 괜찮고. 진리 알기 위해 학문 연구에 힘쓴다. 자, 학문 연구하는 거는 이는 타인이 사랑하는 마음, 어진 마음 이런 건데 학문 연구와 이렇게 타인이 사랑하는 어진 마음은 관련이 없죠. 이건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이거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또 이미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0번에 3번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회 모의고사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또 틀렸던 문제는 오답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꼼꼼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2회 모의고사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